버핏은 2000년대 초반 당시에도 현금 비중을 계속 늘리기도 했었는데요. 현금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던 시기는 2002년, 2003년 시기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늘리기 시작해가지고 현금 비중을 늘리기를 잘했구나라고 평가받았던 게 2008년이나 되어서야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기 전까지는 아이고 놓치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감 떨어지셨네 라는 취급을 받았다는 거를 생각해봤을 때 지금 이렇게 현금 비중을 늘린다고 해서 당장 침체가 오고 증시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시기상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많이 올랐던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는 나쁘지 않은 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워렌 버핏은 왜 주식을 팔고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가 아무래도 상장 기업이니만큼 매 분기가 끝날 때마다 공개가 됩니다. 지난 2분기에도 현금 비중을 엄청 늘려서 2,700억 달러에 달했던 현금 비중이요. 이번에는 3,200억 달러로 무려 500억 달러나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워렌 버핏은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늘리는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저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워렌 버핏이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아니면 주주 서한을 통해서 본인의 철학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의 생각이 어떨지에 대해서 유추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버핏 지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가의 GDP 대비해서 주식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크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미국 GDP 대비 미국의 증권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 미국의 주식의 총 시가총액은 무려 208%에 달합니다. 미국의 GDP가 29조 달러인데요. 미국의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60조 달러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8%의 비중이 나오게 됩니다. 도수 분포화를 해봐도 역사적 트렌드 평균선이 이제 여기에 있었고요. 지금은 이 시그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하게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ER 지표인데요. PER 지표가 뭐냐?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어떤 회사가 1년에 100달러를 번다라고 쳤을 때 100달러를 버는데 주가가 2,000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20배 비싼 겁니다. 그거를 이제 PE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 평균의 PER 수준은 20배 정도였습니다. S&P 500 기준으로요. 근데 현재 S&P 500의 PER은 36.5배까지 올라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3시그마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2시그마까지 올라가면서 그래도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다, 가치 대비 가격이 비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됐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 평균 회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거나 어떤 것들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면 주사위 굴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사위를 계속해서 굴려보면 어쩌다 보면 진짜 10번 정도 계속 6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1000번, 10,000번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모든 숫자들이 6분의 1의 확률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관점을 이제 평균 회귀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S&P 500의 역사적 평균 수익률은 대략 10에서 11% 정도가 나왔습니다. 요 성장률로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요 익스포텐셔널 트렌드 라인이 나오게 될 거고요. 요 선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는 선에서 왔다 갔다를 해 왔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평균 회귀의 개념입니다. 근데 평균 회귀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S&P 500은 무려 71%나 고평가가 되어가지고 도수 분포상으로도 표준 편차 2 이상을 기록하면서 꽤나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다 2024년 9월 30일 기준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11월이 된 만큼, 그리고 9월 30일 때보다 지금 이 S&P 500이 6천까지 갔던 거를 고려해 봤을 때 무려 5%나 더 높아졌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더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치 투자를 아주 중요시하는 워렌 버핏의 입장에서 가치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져 있다는 요 상황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요 지표가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내려오게 되겠죠. 근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도 그래프가 내려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성장을 더 하는 겁니다. 미국 시가총액이 60조 달러더라도 미국 GDP가 30조 달러, 40조 달러, 50조 달러로 더 빠르게 성장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버핏 지수는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PER 지수 또한 주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더라도 버는 돈이 2배 많아지면 이 숫자는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도 그만큼 성장이 많이 이루어져서 가치가 높아지면 상관이 없는 문제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측면에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GDP의 70%를 민간 소비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얼마나 미국에서 소비를 많이 하느냐가 결국 미국의 성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요게 가계의 초과 저축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저축을 얼마나 더 많이 모아놨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2020년 당시에 코로나가 터졌고 그때 당시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난 지원금을 풀어낸 덕분에 그때 당시에 가계저축은 무려 2조 달러까지 늘어나게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천억 달러까지 줄어들게 됐습니다. 2천억 달러까지 줄어들게 됐다가 지금은 아마 거의 3천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가계저축을 계속 소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소비를 해왔고요. 그게 이제 2022년과 2023년의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계저축이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뭘로 소비를 하느냐 하면 이제는 이 신용카드를 통해 가지고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잔고를 얘기하는 건데요. 각 은행권들의 신용카드 잔고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2021년 당시에 지원금이 가장 극도로 높아졌을 때는 신용카드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다가 지금 현재 1조 1천억 달러, 심지어 이거 2분기 지표입니다. 2분기 당시에 1조 1천억 달러까지 신용카드 잔고가 늘어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가계가 지고 있는 빚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요거는 30일 이상의 연체율입니다. 미국 가계대출 비중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모기지론이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는 오토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카드론인데 요 모든 지표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민간의 소비가 계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계속해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계속 빚을 갚아야 되는 거고 빚을 갚고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 시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해야지 돈을 갚고 열심히 소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고용보고서를 정말 중요하게 집중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요 고용보고서의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적잖게 주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인구 변화가 예상치가 106K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12K밖에 증가하지 못했는데도 사람들은 요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 고용보고서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빨간 네모친 요 3개 지표는 가계에 대한 조사입니다. 각 개인들한테 조사를 했다는 거죠. 요 participation rate가 뭐냐? 노동시장 참여율입니다. 미국의 인구는 3억 3천만 인구가 있는데요. 그 3억 3천만 인구 중에 62.6%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실업률 지표, 노동시장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실업률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4.1%에 포함되고요. 요 62.6%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뭐냐 하면 15세 미만 인구라거나 너무 연로해서 일을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용보고서상의 디테일한 내용인데요. 9월 지표와 10월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시장 참여 인구 그리고 이게 실업자 수 그리고 이게 실업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업자 수에다가 노동시장 참여 인구를 나누게 되면 실업률이라는 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의 지표를 보면요. 실업자 수는 6834였고 전체 노동시장 참여 인구는 168699였습니다. 이거를 나누고 나면 4.05가 나오는데 요거를 반올림하면 여기 4.1%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10월 지표는요. 6984 나누기 168479를 하면 4.14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4.14라는 숫자도 마찬가지로 반올림하면 4.1로 나온다는 거죠. 반올림한 숫자로는 둘 다 똑같은 4.1로 보이지만 요 두 4.1은 전혀 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요거에 대해서 딱히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요. 지금 네모치고 있는 데이터들은 기업에 대한 조사입니다. 고용을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조사인데요. 보시면 이제 정부 고용이 40K가 늘었고 제조업 고용은 마이너스 46K로 줄어들게 됐고 민간 비농업 고용은 마이너스 28K로 줄어들게 돼가지고 전체 고용이 고작 12K밖에 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왜 또 시장이 요거에 대해서 관심을 딱히 가지지 않았냐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 응답률에서 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리스폰스 레이트라고 해서 조사를 했을 때 그 주체들이 얼마나 응답을 많이 했냐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수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지표는 여기 CES라는 지표입니다. 요 CES가 뭐냐?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Survey라고 하는 건데, 요 검은색 부분을 보시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 주체에 대한 그 고용 보고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게 이제 처음에는 60%로 시작을 했다가 계속 감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응답률이 40%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고작 응답을 40%밖에 안 하는 지표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라고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 측면에서도 사실 질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채에 대한 연체율은 늘어나고 있고, 소비하기 위한 저축, 초과저축도 지금 마이너스가 된 상태인데, 그러면 일은 계속하고 있느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제조업 지출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붐을 통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TSMC나 SK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AI 붐의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데이터는 뭐냐면 제조업 건설 지출입니다.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조업을 하기 위한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공장을 짓는 데 대한 건설 지출을 얘기하는 건데, 이 연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컴퓨터, 전기, 전자 관련 건설 지출이고요. 이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그거를 제외한 건설 지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한 초록색 부분이 AI 부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내려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엄청나게 건설 지출을 늘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늘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가지고 칩스법이란 거를 통해 가지고 정말 빠르게 건설업 지출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게 또 AI 붐을 이끄는 또 주된 요소가 되어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 AI 붐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 건설 지출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또 이제 고민을 제공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왔던 수많은 정책들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 또한 이 부분에서는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아져 있다는 점에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현금을 늘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2000년대 초반 당시에도 현금 비중을 계속 늘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에 비교하면 자산 규모 자체가 작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별로 안 늘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총 자산 대비 현금 비중을 보시면요, 지금이 물론 가장 많기는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정말 자산 대비 현금 비중이 아주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금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던 시기는 2002년, 2003년 시기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늘리기 시작해가지고 현금 비중을 늘리기를 잘했구나라고 평가받았던 게 2008년이나 되어서야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기 전까지는 아이고 놓친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감 떨어지셨네 라는 취급을 받았다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현금 비중을 늘린다고 해서 당장 침체가 오고 증시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시기상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많이 올랐던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는 나쁘지 않은 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이제 숏을 치는,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거는 조금 리스키한 포지션이 아닌가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3, 4분기에도 주식을 팔아서 비중으로도 금액으로도 사상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 투자 구루의 생각을 범인이 어찌 알겠냐마는 감히 이유를 유추해보자면요, 버핏 지수로서도 PER 측면에서도 평균 회귀 관점에서도 2시그마 이상의 편차를 보이면서 고평가되어 있다는 점, 증시가요. 그리고 이제 GDP의 70%를 차지하는 민간의 소비가 가계 초과 저축은 연초에 이미 소진됐고 지금 현재 신용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점, 가계부채 중에 비중이 높은 모기지론, 오토론, 크레딧론의 연체율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고용지표도 계속해서 약해지는 중이나 최근 기업들의 응답률 저조로 인해 시장의 관심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점, AI 붐으로 인해 컴퓨터, 전기, 전자 관련 제조업 건설 지출은 빠르게 증가했다가 증가폭이 완화된다는 점까지 전부 감안했을 때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냐에는 의문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의 가격 자체는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가 계속해서 반영되면서 많이 상승해 있다는 점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렌 버핏이 과거에는 2002년부터 현금 비중을 늘려왔고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알기까지 5, 6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